넌 언제든 대체될 수 있어. 그 말 잊지 마. 제 이름은 박민준. 나이는 29입니다. 서울에 있는 하늘건설에서 전기 설비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최유진과 3년째 연애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아파트 부엌에 앉아있는 제 앞에서 유진이는 전 남자친구인 강지훈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박힌 거대한 망치 같았습니다. 아파트는 유진이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두드리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습니다. 제가 증오하게 된 그 부드럽고 끊임없는 소리 말입니다. 제가 준비한 저녁 식사 냄새가 아직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크림 파스타였죠. 타자를 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차가운 휴대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경멸의 표정을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왜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일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지 물었을 뿐입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죠. 그녀의 대답은 잔인함을 넘어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그 말을 했습니다. 목구멍으로 쓰디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던 기억이 납니다. 담즙과 3년 동안 삼켜온 실망감이 뒤섞인 맛이었죠. 물컵을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속에서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부서지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내 말이 맞아. 저는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명심해야겠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명료함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몇 시간 동안 안개 속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안개가 걷히고 내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된 것처럼요. 유진이는 항상 저를 깎아내렸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몇 달 전에 들었어야 할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타자를 치며 웃었습니다. 자기가 논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때 짓는 그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잘 됐네. 이제 지훈이 때문에 편집증적으로 굴지 좀 마. 그냥 친구일 뿐이니까. 그 거짓말이 그녀의 입술에서 너무나 쉽게 나와서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하고 삼켰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길 때 사용하는 그 말투, 그 특정한 억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 가방이 엄마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했을 때와 같은 목소리였죠. 사실 그 가방은 제 월급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제게 보여주지 않는 메시지에 답장을 하고 있었죠. 제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휴대폰을 제게서 멀리 기울였습니다. 마치 제가 어른들의 비밀을 맡길 수 없는 호기심 많은 어린애라도 되는 것처럼요. 아파트는 갑자기 더 작게 느껴졌고 벽들은 마치 공간 자체가 우리의 관계가 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좁혀져 왔습니다. 3년 동안 살얼음판을 걸었습니다. 3년 동안 그녀는 제 옷차림을, 제가 그녀의 친구들과 말하는 방식을, 제가 저녁 식사에서 포크를 쥐는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직장 동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고집을 부려갔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가 생선을 잘못 자르고 있다고 화를 내며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생선을 자르는데 잘못된 방법이 있나요? 분명히 있었고 저는 항상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3년 동안 그녀가 나를 견뎌주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줄 알라고 들었습니다. 나 같은 남자들은 그녀 같은 여자를 만난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녀가 없으면 저는 다시 미래 없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돌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들은 항상 걱정이라는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저의 한계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줌으로써 제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요. 자, 좀 몰고 올게. 저는 이미 조리대에서 열쇠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무관심은 어떤 고함보다 더 아팠습니다. 돌아올 때 우유 좀 사와. 유기농으로. 지난번에 네가 사온 그 싸구려 말고. 저는 열쇠를 들고 나섰고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가 아직 끝낼 용기가 없었던 문장의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제 낡은 SUV의 타자, 익숙한 낡은 가죽과 쏟은 커피 냄새가 저를 포옹처럼 맞이했습니다. 이곳은 제 공간이었고 유진이가 저를 비난할 수 없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제 차를 싫어했고 현장 노동자나 타는 차라며 지훈이처럼 세단을 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제가 팀장으로 첫 보너스를 받아 산 것이었고 도색의 모든 흠집에는 그녀가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앉아서 유진이의 사촌 동생인 수아를 생각했습니다.
정신적인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제 마음이 항상 그녀에게로 향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유진이가 악의적인 말을 할 때면 수아는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 갈색 눈은 항상 사촌의 행동에 대해 조용한 사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에 대해 미안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살짝 젓곤 했습니다. 유진이네 부모님 댁에서 있었던 한 일요일 점심 식사가 특히 기억납니다. 우리는 모두 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오후의 햇살이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와인잔을 흔들며 직장에서의 승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도 뭐 승진 비슷한 거 했다고 했나, 그치? 이제 다른 전기 기사들 관리한다며? 그녀가 승진 비슷한 거라고 말하며 모두 앞에서 제 성취를 깎아내리는 방식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바로 그때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 현장에서 15명의 팀을 관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리더십, 기술적 지식,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죠. 네, 축하해요, 민준 씨.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사촌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지만 수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마치 방금 왕국의 여왕에게 도전한 적이 없다는 듯이요. 한 번은 유진이의 생일 파티에서 수아가 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유진이가 케이크가 정확히 주문한 대로가 아니라며 소란을 피우고 모든 손님 앞에서 불쌍한 제빵사를 망신시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람을 쐬러 정원으로 피했고 그때 어깨에 부드러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수아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맥주 2병을 들고 있었고 손가락 사이로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제게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서 귀뚜라미 소리와 집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향수, 제스민 같은 부드러운 향이 갓 깎은 잔디 냄새와 섞였습니다. 형부는 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가 마침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정원의 분수 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가족 간의 의리겠지. 그냥 친절하게 구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SUV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유진이의 주변에서 저를 중요한 사람처럼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 수아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제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유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우유 사와. 그 싸구려 말고. 그리고 약국도 들러. 아스피린 필요해. 내 드라마 때문에 머리가 아파. 저는 그 메시지를 1분 동안 쳐다봤습니다. 내 드라마? 내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어째서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걸까요? 저는 답장 없이 메시지를 삭제하고 건설 자재 가게로 차를 몰았습니다. 가게는 거의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주인인 김 사장님은 저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박 팀장, 이게 누구야? 무슨 일 필요한 거 있어? 그가 회색 콧수염을 움직이며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저는 나사 상자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인정했습니다. 사실 보고 있지도 않았죠. 집에 무슨 일 있나? 김 사장님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례한 질문이 아니라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알아, 박 팀장. 내가 자네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일했었어. 좋은 사람이었지, 성실하고. 자네가 이렇게 된 걸 보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29의 팀장이라니. 자기 팀도 있고 동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이거 대단한 거야. 그의 말이 예상치 못하게 저를 강타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2살 때 하늘 건설에 막 입사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승진을 보지 못했고 제가 그저 그런 전기 기술자 이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목소리가 약간 잠긴 채 겨우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 제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할 때 그가 덧붙였습니다. 자네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네의 시간을 받을 자격이 없어. 2시간 후 우유와 아스피린 없이 집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혹은 자는 척하고 있었죠.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침실 문가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바닥에 한 줄기 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불에 둘둘 말려
침대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 때조차 제 공간을 남겨두지 않았죠. 그녀의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고 여전히 알림으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 메시지는 방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단도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애정도 좌절도 지훈이의 메시지에 대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3년 동안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살던 자리에 텅 빈 공간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해방감이면서 동시에 끔찍했습니다. 마치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채로 자유낙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호박색 액체가 형광등 아래에서 빛났습니다. 냉장고에는 연애 초기에 찍은 우리 사진이 자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주도 해변에서 햇볕에 그을린 채 웃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감정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마치 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펼쳐진 유진이의 수첩을 봤습니다. 보통은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했겠지만 무언가가 저를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장단점 목록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제 이름, 다른 쪽에는 지훈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 아래에는 안정적, 충실함, 집안일을 함, 다루기 쉬움. 지훈이의 이름 아래에는 변호사, BMW, 청담동 아파트. 중요한 인맥, 유망한 미래, 지적으로 나를 이해해줌.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의 글씨로 적힌 메모. 이달 말까지 결정할 것. 저는 마치 사업 제안서처럼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3년이 장단점 목록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최악은 다루기 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렇게 봤을까요? 잘 훈련된 개처럼? 저는 종이 조각에 수아의 번호를 적었습니다. 몇 달 전 유진이의 휴대폰에서 그 번호를 빼냈었습니다. 아직 제가 가족 계획에 포함되기를 바랐을 때, 제가 더 노력하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였죠. 그 번호는 수다쟁이 사촌 수아라고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또 다른 경고 신호였죠. 내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번호를 쓸 거야. 무슨 말을 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저를 개선 프로젝트나 투자 옵션이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는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가죽 소파에 몸을 뉘인 차에 잠이 들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제 해방까지의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낡은 배선을 고치며 웃고 계셨습니다. 잘 마친 일 자체가 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마른 눈물 자국과 함께 수정처럼 맑은 결심을 한 채 잠에서 깼습니다. 유진이와 저는 제가 26살 때 홍대의 한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특히 힘든 한 주를 보낸 후에 금요일 밤이었죠. 저는 막 상업용 건물의 전기 설비를 마쳤고 동료 몇 명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술집은 붐볐고 음악 소리는 너무 컸으며 쏟아진 맥주와 비싼 향수 냄새가 탁한 공기 중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케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고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운 말솜씨를 가졌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인상적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있었고 모두 큰 소리로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빨간 드레스와 주변 남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아는 듯한 자세로 눈에 띄었습니다. 제게 먼저 말을 건 것도 그녀였습니다. 이게 또 다른 신호였어야 했는데 말이죠. 당신은 이런 곳에 올 타입처럼 보이지 않네요. 그녀는 제 옆배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향수는 비싸고 강렬해서 제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타입처럼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의 관심에 이미 반쯤 매료된 채 물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진짜로 일하는 타입이요. 그녀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제 셔츠 소매의 작은 기름 얼룩을 가볍게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손을 쓸 줄 아는 남자가 좋아요. 저는 하늘건설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고 20대 초반의 힘든 시기를 거쳐 마침내 괜찮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집안의 빚을 떠안고 어머니를 도와야 했습니다. 유진이는 제 극복 스토리에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녀는 처음 몇 주 동안 제게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동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무시하고 아직 따뜻한 커피와 빵을 들고 공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냈고 근무 중에 도발적인 사진을 보내 저를 얼굴 붉히게 하고 팀원들의 놀림감이 되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남자들이 탐내는 귀중한 상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어느 오후가 특히 기억납니다.
저는 마포구의 한 리모델링 현장에서 땀과 먼지로 뒤덮여 일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완벽한 점심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공사 현장 한가운데 깨끗한 방수포 위에 작은 피크닉을 차렸습니다. 전 냅킨까지 갖추고서요. 제 동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베테랑 전기 기술자인 박 부장님이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자네한테 과분해. 민준아, 즐길 수 있을 때 즐겨. 저는 그가 틀렸다고 확신하며 웃었습니다. 유진이는 나를 선택했어 라고 생각했죠. 그녀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정장 입은 남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나를 원했어. 돌이켜보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녀는 저와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수집하고 빚고 자신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에 든 진흙이었고 그녀가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변형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염이었습니다. 자기야, 면도하면 훨씬 잘생겨 보여. 그녀는 제가 부탁하지도 않은 비싼 면도기를 사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옷이었습니다. 이 티셔츠들은 너무 낡았어. 좀 더 보기 좋은 걸로 사자. 그녀는 제 직장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한 지 약 6개월 후에 집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팀 전체와 그들의 아내, 여자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재앙이었죠. 유진이는 오후 내내 역겨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김 과장이 좀 저속한 농담을 하거나 이 대리 아내가 너무 큰 소리로 말할 때 경멸감을 거의 숨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그녀는 폭발했습니다. 너무 무식해. 그녀는 마치 제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 물리적인 두통이라도 주는 것처럼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데려갈 수 없어, 민준아.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네가 도달하고 싶은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 하지만 그들은 내 친구들이야.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친구? 그녀는 경멸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내 직장 동료일 뿐이야. 차이가 있어. 친구는 너를 끌어올려주고 영감을 주지. 저 사람들은 너를 끌어내릴 뿐이야. 점차 저는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일요일 바비큐 파티, 토요일 축구 모임에 가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댔습니다. 박 부장님이 한번 경고하려 했습니다. 민준아, 그녀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다가 네 자신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 하지만 저는 너무 눈이 멀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새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버는 것보다 더 비싼 브랜드 셔츠, 다림질해야 하는 바지, 안전화에 익숙한 제 발을 아프게 하는 구두, 가격에 대해 불평하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투자야. 중요한 자리에 현장 노동자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 현장 노동자라는 단어는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치 명백한 모욕인 것처럼,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무언가인 것처럼요. 제가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 저는 황홀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인정인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축하할 기대로 샴페인 한 병을 들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는 병을 보고 저를 보고 눈을 굴렸습니다. 팀장, 그게 이제 축하할 일이야. 민준아, 내 친구 아들 지훈이는 우리 나이에 신한은행 과장으로 승진했어. 그게 진짜 승진이지. 그녀는 저와 샴페인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며 저도 그럴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 배 나오고 있어. 그녀는 제 배를 쿡 찌르며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아. 저는 그날 밤 혼자 샴페인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소음을 들으며 왜 제 행복이 그녀와 나누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은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의 가족 모임은 최악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그녀의 부모님 댁에 처음 갔을 때는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거대했고 수영장, 야외 바비큐 시설, 그리고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부모님인 최진만 씨와 윤혜경 씨는 3개의 가구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산탄젤로 가구,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 슬로건이었죠. 그들은 저를 차가운 예의로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사람들의 계산된 친절함이었죠. 민준군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 저녁 식사 중에 최진만 씨가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전기 설비 일을 합니다, 아버님. 하늘건설에서 팀장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 정직한 일이지. 그는 정직하니 평범한처럼 들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했습니다. 계속 그 분야에서 일할 생각인가?
항상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윤혜경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야망을 갖는 건 중요해. 유진이가 그러던데 야간 수업 같은 것도 듣는다면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일과 유진이의 끊임없는 요구 사이에서 숨 쉴 틈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고 제가 전기 설비 일을 한다고 말하면 그들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인 후 더 흥미로운 주제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보통 그들의 사업이나 계획 중인 유럽 휴가에 대한 것이었죠. 유진이는 결코 저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고통이 그녀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것처럼요.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가 현장 노동자의 지혜에 대해 농담을 할 때 함께 웃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제가 언젠가는 좀 더 전문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싶지 않을지 큰 소리로 궁금해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기억에 깊이 새겨진 저녁 식사가 하나 있습니다. 윤혜경 씨의 생일이었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유진이의 형부 그녀의 언니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자신의 새 클리닉, 중요한 환자들 수입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요. 그는 어느 순간 이미 답을 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정의 쪽은 뭐 새로운 소식 있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작년이랑 똑같은 곳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찾으면 거기서 안주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 왜? 뒤은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유진이가 집에 데려온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길 잃은 개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가 말할 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27살이었고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으며 이 지옥 같은 저녁 식사에서 항상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일하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본 장소들, 마주친 도전들을 상상해봐요. 저는 19세기 저택의 배선을 모두 교체해야 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인 구조를 보존하면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를요. 그녀는 지적인 질문을 하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마치 건물의 외과 의사 같아요. 오래된 건물을 구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유진이는 식탁 건너편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장하지 마, 수아야. 그냥 전선일 뿐이야. 그냥이 아니에요, 아니야, 언니. 수아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식, 정밀함, 창의력이 필요한 전문적인 일이에요. 민준 씨가 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시내의 오래된 국립극장의 배선을 어떻게 교체하고 있는지 설명했을 때 그녀는 모든 단어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기술적인 도전과 그토록 역사가 깊은 건물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작업 덕분에 미래 세대가 이 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일을 존중하며 중요한 것처럼 제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유진이의 아버지가 전기, 기술자에 대한 또 다른 농담을 했을 때 정우를 가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수아는 우아하게 대화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전문적인 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지난달에 제 음식물 처리기를 고쳐줬어요. 제가 불렀던 기술자는 15만 원을 청구하려 했고 일주일이 걸릴 거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오후 만에 해결해줬고 돈도 받지 않으려 했어요. 제 돈과 골칫거리를 덜어준 거죠. 유진이는 그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쟤는 그냥 연장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 그녀는 경멸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돕는 걸 좋아하죠. 수아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정정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작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고 감사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따뜻한 무언가가 제 가슴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봐주었습니다. 유진이에 대한 경고 신호는 버려진 정원의 잡초처럼 몇 달에 걸쳐 번져나갔습니다. 매일 새로운 비판, 새로운 비교, 제가 부족하다는 새로운 상기사항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외출하기 시작했고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은 고정된 여자들의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눈을 굴렸습니다. 넌 어울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네가 이해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마케팅, 트렌드, 문화. 넌 지루해할 걸.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 제가 한번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준아, 제발 내 친구들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어. 밤새도록 대화를 통역하게 만들지 마. 그녀는 모든 것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식기세척기를 정리하는 방식, 접시는 아래를 향해야 해. 민준아, 이건 당연한 거야. 제가 운전하는 방식, 넌 트럭 운전사처럼 운전해. 품위가 없어. 제가 특정 단어를 발음하는 방식, 크루아상이야 크루아상이 아니라. 제발 한 번은 특별한 저녁을 준비한 밤이 있었습니다. 레시피를 검색하고 비싼 재료를 사고 부엌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우 리조또를 만들고 판매원이 좋다고 보장한 와인을 사고 촛불까지 켜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집에 와서 모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리조또, 진짜 이거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리고 이 와인 국산이야? 민준아, 내가 국산 와인은 내놓기 창피하다고 말했잖아. 숟가락을 먹고는 배가 부르지 않다며 침실에서 넷플릭스를 보러 갔습니다. 저는 촛불 아래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접시 위에서 식어가는 리조또, 어떤 양념보다 더 강한 거절의 쓴맛. 6개월 전 지훈이가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자동차 사고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쁠 것을 알지만 눈을 돌리거나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이혼 소송 중이야. 제가 끊임없는 메시지에 대해 처음 물었을 때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그냥 감정적인 지지를 해주는 거야. 친구들이 하는 일이지. 하지만 메시지는 아무 때나 왔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면 즉시 집어들고 몇 달 동안 제게 짓지 않았던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에는 알림 소리에 깨서 저를 완전히 깨우지 않으려고 속삭이며 답장했지만 화면의 불빛과 타자 소리 때문에 다시 잠들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이제 항상 화면이 아래로 향해 있었고 그녀가 자주 바꾸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발신자를 확인하고 받기 전에 그라면 방을 나갔습니다. 받아야 해. 이혼에 관한 거야. 그녀는 마치 제가 다른 목소리 톤, 부드러운 웃음, 말하면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방식을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멍청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샤워기 물을 틀어 대화를 덮으려고 화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장실에서 40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나왔을 때 거울은 김이 서려 있었지만 그녀는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그녀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내 조언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는 정말 내 말을 들어줘. 내가 사물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기업 세계를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좋은 일이야. 그 암시는 명확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는 저와는 달리 말이죠. 어느 날 밤 그녀는 그와 통화하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보려고 했지만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진심이고 즐겁고 살아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재밌어 보이네. 그녀가 마침내 전화를 끊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질투는 정말 추한 거야, 민준아. 그녀는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반짝임이 있었습니다. 마치 제 불편함이 승리인 것처럼요. 질투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께 웃었던 게 언제였지? 그녀는 잠시 멈춰 저를 분석했습니다. 아마 네가 흥미로운 말을 할 때 내가 웃겠지. 지훈 씨는 멋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 흥미로운 소송 사건들, 비즈니스 디너, 여행. 내가 내 전선이나 차당이 이야기에 웃기를 바라는 거야? 그녀의 무심한 잔인함은 더 이상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것은 종이에 베인 상처처럼 작지만 끈질기게 제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밤,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왔습니다. 모든 비판, 모든 비교, 모든 경멸의 순간은 그녀가 우리 사이에 쌓고 있던 벽의 벽돌이었습니다. 그 부엌에 앉아 그녀가 다른 남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며 저는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를 대체하고 있었고 단지 공식화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작별 인사도 없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녀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헤어드라이어 소리, 비싼 향수를 뿌리는 소리, 차가운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 그녀는 제가 소파에서 자는 척하고 있는 거실을 지나갔고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걸어갔습니다. 문은 단호하게 닫혔습니다. 저는 하늘건설에 전화해서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 상사인 박 부장님은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나, 박 팀장? 자네는 결근한 적이 없는데 개인적인 일을 좀 처리해야 해서요, 부장님. 물론이지. 누구나 가끔은 그런 날이 필요해. 여기 사람들은 알아서 할 거야. 그의 단순하고 판단 없는 이해심에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존중받았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았죠. 제가 작게 느껴지는 곳은 집뿐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전날 밤에 적어둔 수아의 번호를 쳐다봤습니다. 종이는 너무 많이 집었다 놨다, 결심했다 포기했다를 반복해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약혼녀의 사촌에게 전화해서 내 감정이 상했다고? 제 자신에게도 한심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눈빛이, 유진이의 생일 파티 때 정원에서 봤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형부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녀는 그냥 친절하게 굴었던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제가 유진이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나름대로 그 아가씨는 참 까다롭네, 그렇지? 같은 말로 시도했지만 결코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전에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1번, 2번, 3번 울렸습니다. 거의 끊을 뻔했습니다. 민준 씨? 수아의 목소리는 놀란 듯했지만 불쾌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유진 언니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항상 알았을까요? 물어볼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경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학생들이겠죠. 잠시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색칠 공부 계속하고 있어요. 선생님 금방 올게요.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닫히고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네, 이제 통화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유진이가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침묵이 너무 길어져서 그녀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조심스럽고 절제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건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안심시키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다면 전화로 했을 겁니다.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은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었고 제 눈을 보고 해야 할 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디서요? 연남동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노르망디 길에 있는 카페 레티로. 알아요? 알아요. 몇 시에? 제 점심시간은 12시예요. 거기서 뵐까요? 거기 있을게요. 민준 씨.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이따 봬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든 채 어두운 화면을 바라보며 제가 방금 구덩이에서 나오는 첫걸음을 뗀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뗀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저는 강박적으로 아파트를 청소했습니다. 유진이가 싱크대에 남겨둔 설거지를 하고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커피 테이블 위에 그녀의 잡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물리적인 공간을 정리함으로써 제 머릿속에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우리 관계의 역사를 말해주는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평창에서 찍은 우리 사진이 담긴 액자, 둘 다 웃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 미소 속의 긴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준 자기 개발서,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 책은 손대지 않은 채였고 책등조차 꺾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받은 제 생일 카드에는 그녀가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내 남자친구에게. 생일 카드에서조차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샤워하고 면도하고 깨끗한 셔츠를 골랐습니다. 그녀가 사준 비싼 셔츠가 아니라 어머니가 크리스마스에 사주신 단순한 파란색 셔츠였습니다. 그 셔츠를 입으니 더 제 자신 같았습니다.
카페에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식물이 곳곳에 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고 간 내린 커피 향이 지배하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입구를 볼 수 있는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수아는 노란색 여름 원피스를 입고 도착했는데 마치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갈 때 여러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고 그녀의 눈은 저를 찾을 때까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아 테이블 위에서 손을 깍지 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고 평소의 평온한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작은 긴장의 주름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녀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커피 2잔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점심은 드셨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럼 커피 2잔만요. 그리고 이분께는 치즈빵 하나 주세요. 그녀는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뭐라도 좀 먹어야 해요. 그녀는 우리가 혼자 남았을 때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당신한테 한 말 들었어요. 수아는 서두 없이 시작했습니다. 대체될 수 있다는 말속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또 언니가 말해줬어요? 어젯밤에 웃으면서 저에게 전화했어요. 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 있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앉혔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그냥 받아들이고 방역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준 씨. 당신에게 상처 준 것을 자랑스러워했다고요. 모든 단어가 주먹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저를 모욕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사촌에게 전화했던 것입니다. 민준 씨,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그것에 대해 웃지 않아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마침내 깨어날지 보기 위해 당신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시험한다고? 당신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지 보기 위해서요. 만약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훈 씨와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을 포함해서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거의 들릴 듯한 소리였죠. 내가 미친 건지 너무 예민한 건지 과장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당신은 미치지 않았어요. 수아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을 만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위안이 되어서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손길에 굶주려 있었는지 깨닫게 했습니다. 유진 언니는 항상 잔인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끔찍한 말을 하고 나서 마치 상처받은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행동했죠. 왜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능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현실을 왜곡하고 당신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불안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조종이에요, 민준 씨. 순수하고 단순한 조종. 수아의 눈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분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편에서 그렇게 화를 내는 누군가를 보는 것은 아름답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민준 씨, 당신은 친절하고 성실해요. 사람들이 부탁하지 않아도 물건을 고쳐주죠. 제가 좋아하는 커피, 아몬드 우유에 시나몬을 살짝 뿌린 마키아토를 기억하잖아요. 제가 제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죠.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병원에 계셨을 때, 유진 언니가 너무 바빠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당신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유진 언니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해요. 저는 우리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고 저도 그녀가 떼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년 동안 느꼈던 가장 정직한 연결이었습니다. 떠날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래야 해요. 수아는 주저없이 즉시 말했습니다. 진작에 그녀를 떠났어야 했어요. 그녀가 당신이 일 끝나고 너무 땀에 젖었다는 이유로 부모님 댁 저녁 식사에 당신을 차에서 자게 했을 때부터요. 아니면 그녀가 회사 행사에서 당신이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을 모르는 척 했을 때부터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민준 씨, 저는 모든 걸 알아요. 그녀는 마치 당신을 모욕하는 것이 재미있는 취미인 것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말해요. 수치심이 제 얼굴을 태웠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온 가족이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수아도 그것을 알아챘는지
살짝 얼굴을 붉히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뺨이 제가 만지고 싶게 만드는 방식으로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당신은 아직 그녀와 함께 있고 저는 사과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그녀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빛이 비칠 때 황금빛 반사를 띠는 갈색 눈, 거의 보이지 않는 죽은 개가 있는 작은 코, 지금처럼 긴장했을 때 깨무는 도톰한 입술.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여전히 아래 십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와 저녁 식사할래요?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 둘이서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소리, 커피 머신의 스팀 소리, 다른 테이블의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힐 때까지 커지는 미소였습니다. 민준 씨, 제가 3년 동안 당신이 이 질문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3년이요. 당신이 처음으로 가족 저녁 식사에 왔을 때부터요. 당신은 이모를 위해 꽃을 가지고 왔고 푸어키를 돕겠다고 제안했고 스포츠를 싫어하면서도 할아버지와 축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당신이 보답받지 못할 때조차도 모든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남자는 여기서 받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한 번도 당신은 제 사촌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냥 외로움 때문이라고, 어떤 친절한 남자라도 저를 이렇게 느끼게 만들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이었어요. 항상 당신이었어요. 유진이는요? 그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 당신은 진실을 말해요. 끝났다고. 그녀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녀는 우리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게 둬요. 중요한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요. 그리고 의심 없이 그녀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걱정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몇 달, 어쩌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그동안 계속 물속에 있다가 마침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발걸음은 단호하고 결심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지훈이가 한 말에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0만 원짜리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건 그녀가 특별한 날에만 입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그녀의 비싼 향수와 와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 테이블에는 와인 한 병이 열려 있었고 사용한 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2개의 잔, 손님이 있었습니다. 가봐야겠어. 저를 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즉시 감미로운 것에서 짜증스러운 것으로 바뀌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왔어. 그녀는 전화를 끊고 문제 학생에게 설명을 기다리는 선생님처럼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유는 어딨어?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우유는 잊어버렸어. 그리고 하루 종일 생각했어.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제가 잘 아는 방식으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폭발의 전조였습니다. 잊어버렸다고? 내가 특별히 2번이나 얘기 좀 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유진이는 눈을 깜박였습니다. 분명히 말을 끊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 그녀는 이미 방어적인 태세로 물었습니다. 지훈이 얘기? 지훈이 얘기. 네가 날 대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 우리에 대한 얘기, 모든 것에 대한 얘기. 그녀는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의도적이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소파의 자세를 고쳐 앉고 다리를 꼬고 권위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 이거 재미있겠네. 맞춰볼까? 어젯밤 우리 대화에 대해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이제 와서 진지한 관계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다. 이거지. 참 성숙하네, 민준아. 발전적이야. 비꼬는 말이 독처럼 모든 단어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훈이랑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웃었습니다. 긴장하거나 놀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을 한 것처럼 진심으로 터져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녀는 웃음 사이로 겨우 말했습니다. 뭘 원한다고? 난 이게 불편해. 끊임없는 메시지, 전화, 내가 없을 때의 방문.
약혼한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아. 방문?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언제부터? 네가 내가 누구와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했어? 내가 네 약혼자가 된 이후부터. 그리고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2개야, 유진아. 넌 혼자 술 안 마시잖아. 그녀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잔들을 쳐다봤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놓고 갔나 보지. 가사 도우미는 화요일에 와. 오늘은 목요일이야.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지훈이는 내 친구야. 그녀는 마침내 전술을 바꾸며 말했습니다. 네가 불안하다고 해서 우정을 끊지는 않을 거야. 불안함에 대한 게 아니야. 존중에 대한 거지. 정확히 불안함에 대한 거야. 유진이는 일어나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전투 자세였죠.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민준아. 넌 모든 것에 위협을 느껴. 지훈이는 성공한 로펌을 가지고 있어. BMW를 몰아. 청담동에 펜트하우스가 있어. 물론 그게 널 불편하게 하겠지. 그 말들은 그녀가 의도한 곳을 정확히 쳤지만 평소의 수치심의 소용돌이 대신 저는 단지 명료함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아가 말했던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난 불편해. 하지만 지훈이의 돈이나 차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 내 약혼녀가 감정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내가 그걸 알아차린 게 미친 짓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야. 유진이의 얼굴이 차가워졌고 모든 순진한 척이 증발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바람을 피운다고? 그녀는 그 단어들을 뱉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래? 내가 한 말에 네가 마지막으로 웃은 게 언제야? 침묵,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전화를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제야? 더 많은 침묵, 누군가에게, 내 부모님이나 내 친구들이나 누구에게든 나를 마지막으로 변호해 준 게 언제야? 내가 널 변호해야 할 필요는 없지.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해야 해. 말이 제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는 일이야. 변호하고 지지하고. 그 사람이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 제 목소리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수년간 말하지 않은 상처들이 우리 사이에 떠다녔습니다. 유진이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은 제가 그녀의 얼굴에서 본 가장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포식자의 미소였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지훈 씨가 나보고 같이 살자고 했어. 그의 이혼은 다음 달에 끝나. 모든 게 끝나면 내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대. 새로운 강지훈 부인으로 말이야. 그 말들은 저를 황폐하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저를 완전히 파괴했을 겁니다. 대신 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럼 넌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네. 저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난 내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자랑스럽게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정의 기술자 이상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누구나 해야 할 일이지. 정의 기술자인 게 잘못된 건 없어. 평범함에 만족한다면 잘못된 건 없지. 하지만 난 아니야. 유진이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지훈이의 연락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야망을 소중히 여겨 지성을 소중히 여기지. 시급을 받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 시급? 난 팀장이야, 유진아. 월급을 받고 팀이 있고 책임이 세부사항일 뿐이지. 넌 여전히 손으로 일하잖아. 여전히 더러운 채로 집에 오고 여전히 육체노동 냄새가 나라. 저는 거기에 서서 그 순수한 잔인함을 흡수했습니다. 3년간의 작은 상처들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진이는 항상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형네 집에서 잘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 됐네. 지훈 씨한테 전화해야겠다. 네가 나가니까 이번에는 그가 여기 오고 싶어 할지도 모르지. 그녀는 말하면서 이미 타자를 치고 있었고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오늘 수아랑 커피 마셨어. 그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들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불확실성을 보았습니다. 왜? 그 단어는 칼처럼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그 애는 내가 이런 것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더라고. 수아? 그녀는 웃었지만 그 소리는 이제 억지스러웠습니다.
수아는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2년 동안 솔로였잖아. 너무 한심해서 아무 남자도 걔를 원하지 않아 항상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하고 아마 그냥 올바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저는 나갔지만 문을 닫자마자 무언가 문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와인 잔이었을 겁니다. 제 차 안에서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안부 인사도 없이 즉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네가 말한 대로 됐어. 저는 엔진 시동을 걸었고 익숙한 굉음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선택했어. 이혼이 끝나면 그와 함께 살 거래. 아,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 이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인 것 같아. 지금 형네 집으로 가는 중이야. 내일 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같은 카페에서? 사실은 제대로 된 저녁 식사는 어때? 마포에 항상 가보고 싶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어. 그녀는 가볍고 음악적인 소리로 웃었습니다. 좋아요. 8시에요? 완벽해.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정말이에요. 알아. 오랜만에 정말 알아. 제 형 준호는 강북의 한 연립주택에 살았습니다. 아내인 서연이 정성껏 가꾸는 작은 앞마당이 있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제 얼굴과 어깨에 맨 배낭을 봤을 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식탁에 접시 하나 더 놔. 그리고 좋은 맥주 좀 꺼내. 그는 저를 바로 뒷베란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장소였고 문제를 해결하고 비밀을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바비큐 그릴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약간 비뚤어졌지만 기능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제 얼굴을 보고 냉장고에서 맥주 2병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때문이냐? 그가 우리 아버지가 그에게 주신 스위스 군용 칼로 병을 따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굴욕, 모든 폭로. 서연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합류했고 안주와 더 많은 맥주를 가져와 조용히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준호는 유진이를 결코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주먹은 반복해서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 여자 몇 달 전부터 이걸 계획했어. 제가 끝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지훈이에 대한 언급, 비판, 널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든 거, 널 차일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거야. 왜 그냥 나랑 헤어지지 않았을까?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플랜 B가 필요했으니까. 지훈이와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당신을 곁에 둘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더 깊은 물을 시험하는 동안 당신은 안전한 항구였던 거죠. 준호는 길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준아, 알다시피 난 내 연애사에 참견한 적이 없지만 그 여자는 독이야. 너희들이 내 생일 바비큐 파티에 왔을 때 기억나. 그녀는 내내 휴대폰만 붙들고 더위, 음악, 음식에 대해 불평했어. 네가 화장실에 갔을 때 그녀는 나에게 이게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노가다 바비큐 파티라고 말했어.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서연이도 들었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너희를 아무데도 초대하지 않은 거야. 미안해, 형. 내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 준호가 저를 막았습니다. 넌 사랑에 빠져 있었어.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했지. 태풍 한가운데 있을 때는 명확하게 볼 수 없는 법이야.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맥주를 마셨습니다. 강북의 밤소리, 짖는 개들, 어딘가 파티에서 들려오는 먼 음악 소리, 제 세상이 뒤집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삶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아는? 서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 애가 왜? 바보인 척하지 마. 가족 저녁 식사에서 너희 둘이 서로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항상 봤어. 거기엔 뭔가가 있어. 저는 카페에서의 일과 저녁 식사 초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우리 아들 학교 바자회 도와줬던 거 기억나? 하루 종일 정리하고 팔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그리고 아들이 그녀에게 주스를 쏟았을 때 그녀는 그냥 웃으면서 보라색이 어차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고 말했어. 특별한 사람이야. 저는 동의했습니다.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동생아. 널 개조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의 소파에서 얼굴에 햇살을 받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에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유진이가 무언가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긴장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화로웠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유진이에게서 온 408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분노에서 조종, 절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니온 이걸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어른답게 대화할 수 있을까? 지훈 씨는 네가 어리석게 굴고 있다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와. 우리 해결할 수 있어. 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지 못할 거야. 수아가 널 이용해서 나한테 상처 주려는 거야. 난 내 방식대로 널 사랑했어. 마지막 메시지는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방식, 그녀의 사랑 방식은 상대방을 파괴해서 애정의 부스러기에 감사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답장 없이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밤이 기다려져요. 이 메시지에는 답장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하루 종일 실질적인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유진이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파트에 가서 필수품들을 챙겼습니다. 약혼 반지는 부엌 조리대에 메모와 함께 남겨두었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지훈이가 널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 나머지 내 물건은 토요일에 가지러 갈게. 제발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 간단하고 직설적이고 드라마 없이. 밤에는 신중하게 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서연은 준호의 셔츠를 빌려주겠다고 고집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자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셔츠, 어머니가 제 눈을 돋보이게 한다고 말씀하신 셔츠를 입었습니다. 깨끗한 청바지, 단순하지만 잘 관리된 신발 레스토랑에 1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부드러운 조명, 낮은 이탈리아 음악, 공기 중에 마늘과 바질 향이 나는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고 그저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아는 정시에 도착했고 그녀를 빛나게 하는 단순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미소 지었을 때 저는 10대처럼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니 오셨네요.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왜 안 오겠어요? 마음이 바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유진 언니가 당신을 다시 돌아오도록 설득할까 봐요. 언니는 그런 거 잘하거든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그 힘은 끝났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와인을 주문했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학생들, 교장이 되고 싶은 그녀의 희망, 거미에 대한 두려움, B급 공포 영화에 대한 그녀의 비밀스러운 열정. 저는 언젠가 제 회사를 차리고 싶다는 꿈, 아버지가 여전히 그립다는 것, 유진이가 알았다면 유치하다고 생각했을 제 공상과학소설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상과학소설 읽으세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정말 좋아해요.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예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층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필터 없이,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제가 저와 준호가 설치 작업 중 지붕에 갇혔던 이야기에 그녀가 웃었을 때 그것은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수아 씨. 디저트 나눠 먹을 티라미수가 나왔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중간에 멈췄고 걱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예요? 오랫동안 당신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유진이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 우리 관계가 반동적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복수도 아니고요. 이건 진짜예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기다릴 수 있어요. 만약 필요 없다면요? 만약 내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면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그렇네요. 다음 토요일 가족 모임은 허리케인처럼 닥쳤습니다. 온 가족은 매년 윤혜경 씨의 생일을 축하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험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수아와 저는 함께 도착하기로 했지만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모두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오후 2시에 차고로 들어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유진이가 좌중을 휘어잡고 극적으로 몸짓하며 아마도 자신이 희생자이고 제가 배은망덕한 악당인 버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몰랐습니다. 준비됐어요? 수아가 그녀가 고른 파란 드레스를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말하자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신도 멋져요. 이 셔츠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요. 제가 직접 고른 새 셔츠였습니다. 네이비 블루 색상에 재단이 잘 되어 있어 자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제가 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에 팔짱을 꼈고 우리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진이는 우리가 현관문에 도착하기 전에 창문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이 감정의 스펙트럼을 통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를 봤을 때의 혼란, 저와 함께 있는 수아를 봤을 때의 불신, 그리고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순수한 분노. 윤혜경 씨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전문가적인 미소는 우리를 함께 보고 흔들렸습니다. 수아야, 그리고 민준군 같이? 안녕하세요, 이모. 수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같이 왔어요. 유진이는 이미 친척들을 밀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녀의 검은 드레스는 분노한 박쥐의 날개처럼 펄럭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었고 눈은 분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녀는 파티 전체가 멈추고 우리를 쳐다보게 할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네가 왜 쟤랑 여기 있는 건데? 안녕, 유진아. 저는 제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날 초대했어. 초대했다고? 넌 내 약혼자잖아. 사실 더 이상 아니야. 파티 전체가 우리를 쳐다보도록 돌아섰을 때도 저는 제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했습니다. 내 부엌 조리대를 한번 봐. 반지를 놔둔 곳 말이야. 아니, 있었던 곳이라고 해야겠지. 아마 지훈이가 줄반지에 보태려고 벌써 팔았을 테니까. 유진이의 얼굴은 가능하다면 더 붉어졌습니다. 네, 사촌 때문에 날 버렸다고?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가족이랑 바람을 피운 거야? 난 누구도 배신한 적 없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달리 최진만 씨가 앞으로 나섰고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상황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누가 설명 좀 해줄 수 있나? 아빠, 민준이가, 유진이가 시작했습니다. 유진 언니는 몇 달 동안 강지훈 변호사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수아는 조용한 방을 가로질러 울리는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민준 씨에게 그가 쉽게 대체될 수 있고 이혼이 끝나자마자 지훈 씨와 살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민준 씨는 떠났죠. 존엄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유진이가 시작했지만 최진만 씨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강지훈 변호사? 그 사람 결혼하지 않았나? 했었지. 윤혜경 씨가 천천히 조각들이 맞춰지며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고 들었어. 다른 여자 문제라고 하던데. 모든 시선이 유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전야의 침묵 같았죠. 유진이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이야기의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혼은 곧 끝날 거예요. 그녀는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수아의 아버지인 삼촌이 물었습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유부남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꽤 간단해 보이는데. 할머니가 소파의 상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넌 이 착한 청년을 유부남과 배신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얘야. 적어도 지훈 씨는 미래가 있어요. 유진이는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냥 전기 기술자는 아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경멸이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불편한 시선을 교환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비소를 운영하는 고모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리사인 이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군은 좋은 사람이야. 수아의 어머니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존중심 있고 친절했어. 지난 여름에 우리 집 차고 문을 고쳐줬잖아. 삼촌이 덧붙였습니다. 돈도 받지 않으려고 했어. 가족이라고 했지. 내 새 에어컨 설치하는 걸 도와줬어. 이모가 말했습니다. 그 합선 후에 내 가게에 배선을 고쳐줬지. 최진만 씨가 천천히 딸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내 재고를 살려줬어. 돈도 거절했고. 그는 가족 절반의 전기 문제를 도와줬어. 윤혜경 씨가 명백한 실망감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항상 기꺼이 돕고 항상 도움이 됐지. 그런데 넌 그를 이렇게 대한다고? 유진이는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처음으로 그녀를 명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년 동안 닦아온 우월함의 거칠애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민준이와 저는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다른 것을 원해요. 나우스테. 네, 수아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아내를 배신하는 남자를 원하고 민준 씨는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원하죠. 유진이는 사촌에게 돌아섰습니다. 넌 항상 내 것을 원했어. 항상 질투했지. 질투? 수아는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습니다. 유진아, 난 네가 안쓰러웠어. 넌 널 사랑하는 멋진 남자를 가졌는데 왜 버렸니? 독일 차와 중요한 성씨 때문에? 그것 이상이야. 그래? 그럼 말해봐. 지훈이가 너한테 지위와 돈 말고 뭘 제공하는데? 그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 페이스북 알림 없이 내 생일을 기억해? 네가 보고 싶어 하는 나쁜 영화를 보는 동안 그냥 네 손을 잡아준 적 있어. 침묵. 민준 씨는 그 모든 걸 했어. 수아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그리고 넌 그를 대체 가능하다고 불렀지.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작지만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아, 이리 오너라. 유진이는 주저하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본 다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손에 든 금을 빛나는 싸구려 장신구와 바꿨다. 부끄러움은 내 몫이다. 민준아. 그녀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는 이 가족의 일원이다. 그녀와 함께든 아니든 유진이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니, 최진만 씨가 실망감으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평한 것은 민준군이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너에게서 결코 받지 못한 것이었지. 수아야, 민준군 제발 있어다오. 유진아, 너는 가는 게 좋겠다. 아빠. 그녀는 항의했습니다. 내가 선택했잖아, 네 딸아.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라. 유진이는 방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동맹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언니조차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그림들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할머니가 깼습니다. 자, 이제 서커스도 끝났으니 밥 먹을까? 배고파 죽겠는데 갈비찜 냄새가 날 죽이는구나. 긴장이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최고예요. 제가 말했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자유로워요. 나머지 오후는 대화, 음식, 그리고 놀랍게도 수용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최진만 씨는 어느 순간 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민준군, 그가 불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과해야겠네. 내 딸이 내 집에서 자네를 함부로 대하게 뒀어. 그건 옳지 않아. 아버님, 저는 아니, 내 말 끝까지 듣게.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누구나 알 수 있지. 내가 직업에 대한 편견으로 판단이 흐려졌어. 내 아버지는 목수였어, 아나? 자신의 손으로 첫 가구점을 지었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고 있었어.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를 잘 부탁하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애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럴 겁니다, 아버님. 그리고 민준군? 그냥 진만이라고 부르게. 우린 이제 가족이야. 제 6개월 후 그 모든 이야기는 가족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아내 서현은 그가 그녀에게 접근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잊은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통해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약속, 미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었습니다. 서현은 배신을 조용히 받아들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맥, 영향력,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를 간통으로 고소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한 드문 소송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그들의 사교계에서 깊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훈이의 파트너들의 아내들은 그녀를 독처럼 대했습니다. 아무도 가정 파괴자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로펌에서 파트너 자리를 잃었습니다. 성 스캔들은 회사의 이미지에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혼으로 재산의 절반을 잃었고 유진이를 그토록 감동시켰던 청담동 펜트하우스도 포함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스캔들이 그녀의 직장에 알려지자 직장을 잃었습니다. 기혼 고객과 바람을 피운 것은 여러 회사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 중
일부의 회사 이메일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1살의 직업도 남자친구도 명성도 너덜너덜해진 채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진만 씨와 윤혜경 씨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엄격한 규칙을 세웠습니다. 지훈이 방문 금지, 적극적인 구직 활동, 의무적인 심리치료하지만 서울은 거대함에도 불구하고 소문에 관해서는 좁은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고 특히 특정 집단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유한 애인을 위해 성실한 약혼자를 버렸다가 버림받은 여자의 이야기는 일요일 점심 식사의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유진이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그녀를 버렸을 때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혼 친구들은 남편들 근처에 그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혼 친구들은 절박한 경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대 책임으로 인해 독이 되었습니다. 한편 수아와 저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드라마 없이 가면 없이 서로를 알아가는 두 사람으로서 제대로 연애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그녀의 세계에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학교에 저를 데려갔죠. 아이들은 즉시 저를 좋아했고 특히 제가 정전기로 몇 가지 간단한 마술을 보여줬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민준 삼촌은 그녀에 반해서 흔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유진이가 저를 버리게 만들었던 제 직장 친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두 팔 벌려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박 부장님은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백이야, 민준아. 꽉 잡아. 일요일에는 준원의 집 바비큐 파티에 갔습니다. 서연과 수아는 거의 즉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공모하고 저와 준호가 이해하지 못하는 농담에 웃는 것을 보는 것은 아름다웠습니다. 1년 후 평범한 목요일 오후에 저는 수아를 그녀가 처음으로 제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준 바로 그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미리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잘 아는 카페 주인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테이블을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 보라색 아이리스가 있었고 너무 화려하지 않고 딱 적당했습니다. 수아씨, 커피가 나왔을 때 제가 시작했습니다. 1년 전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죠.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몰랐던 것은 최고는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당신이었어요. 저는 바로 거기 카페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촬영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수아 씨, 당신은 저에게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사랑이란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줬죠.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네, 1000번이라도 네. 카페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주인은 무료로 샴페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단순함 속에서 완벽했고 정확히 우리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그 운명적인 가족 모임 2년 후에 열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펜션에서 열렸고 화려하지 않고 그저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당연히 제 들러리였습니다. 그의 축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한 남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그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고 그가 정말로 필요했던 것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그가 이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최진만 씨는 파티 중에 저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감동했는데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민준군, 자네가 내 조카를 변화시켰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은 처음 보네. 그리고 자네는 나에게 남자의 가치를 그의 직업이 아니라 그의 인격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줬어. 그것에 대해 고맙네. 윤혜경 씨는 식 내내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라고 그녀는 모두에게 장담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딸이 버린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그녀는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결혼식에 왔습니다. 그녀를 초대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수아가 고집했습니다. 가족은 가족이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는 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녀는 온라인에서 만난 새 남자친구 동욱 씨와 함께 왔습니다. 회계사였고 이혼했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친절한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겸손해졌죠.
심리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파티 중에 그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긴장해서 손을 비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수아야. 그녀가 시작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 진심으로.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 민준 씨, 내가 당신을 끔찍하게 대했어. 수아야, 내가 끔찍한 말들을 했어.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말해야 했어.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진아,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 모두 무언가를 배웠어. 네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으로. 그녀는 눈물이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둘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해냈네. 그건 보기 좋아. 그녀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는 동국 씨에게 돌아가며 멀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결국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5년 후 삶은 좋습니다. 좋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충만합니다. 수아는 이제 학교의 교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꿈을 이루는 것을 보는 것은 저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저는 제 정의 설비 회사 MS 전기를 열었습니다. 저와 직원 2명으로 작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5명의 팀원이 있고 도시의 가장 큰 건설사 몇 곳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유진이는 틀렸습니다. 정의 기술자에게는 천장이 없었습니다. 단지 제한된 시야를 가진 사람에게만 있을 뿐이었죠. 우리는 잠실에 집이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 집입니다. 우리 두 아이 3살 배기 하준이와 1살 배기 서아가 놀 수 있는 큰 마당이 있습니다. 차구에는 제가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하준이에게 도구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작업실이 있습니다. 수아는 방 하나를 서재로 바꿨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책장에는 이제 우리가 함께 수집하는 공상 과학 소설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요일에 아이들이 낮잠을 잘 때 우리는 소파에 누워 다리를 얽고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함께 책을 읽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끈끈합니다. 최진만 씨와 윤혜경 씨는 손주 바보입니다. 하준이가 불을 켜는 민준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제 직업을 하찮게 여겼다는 것을 완전히 잊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근처에 삽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촌 형제처럼 함께 자랍니다. 일요일 바비큐 파티는 이제 웃음, 시원한 맥주, 사랑으로 가득한 신성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유진이도 그녀의 삶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동국 씨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지금은 예전의 화려함은 없지만 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더 평화로워 보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정중합니다. 과거는 잊히지 않았지만 용서되었습니다. 가끔 늦은 밤 수아가 제 옆에서 자고 있을 때 그녀의 손이 제 가슴 위에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방에서 안전할 때 저는 그 낡은 아파트 부엌에서의 그 밤을 생각합니다. 넌 쉽게 대체될 수 있어. 유진이는 한 가지는 맞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인생에서 쉽게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틀렸습니다. 그것이 저를 가치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제 진정한 가치를 찾도록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저를 결코 대체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사람을 찾도록 자유롭게 했습니다. 저를 개선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생의 파트너로 봐주는 사람을요. 수아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며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제 이름을 중얼거리고 여전히 잠든 채로 미소 짓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고 몇 년 전과 똑같은 부드러운 제스민 향인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복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잘 살고 완전히 사랑하고 진정으로 논란의 여지 없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신이시여,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